이번 시간에는 실험 연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는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또는 조사의 정확성, 일관성, 안정성, 동질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교재를 보시면은 신뢰도란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로 일관성, 안정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 때문에 신뢰도는 소위 정확성의 개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속도 검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측정치를 믿을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에 신뢰도는 같은 대사에 반복적으로 적용된 특정 기법이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의 관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걸 반복된 측정 여부의 관계이다. 바로 거기 뒤에다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는 그냥 재검사 신뢰도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신뢰도의 유형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또 그런가 하면 문항 내적 합치도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인데, 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 검사했는가,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확하고 신뢰로 믿을 수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 하는 걸로써 이 신뢰도는 속도 검사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신뢰도의 유형으로서는 7번에 적어놨습니다만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냥 재검사 신뢰도라고 적었습니다.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또 그러면 반분 신뢰도, 또 문항 내적 합치도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 검사 도구를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반복 실시한 후에 그 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도출하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한 집단에게 한 번 시험 보고 채점하고 다시 한 번 시험 보고 채점해서 두 점수 사이에 상관계수를 도출하는데 그 상관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동형검사 신뢰도는 처음에 두 개의 동형의 검사 도구를 만들어 놓고 한 집단에게 각각 실시한 후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건데 그 상관계수를 동형성 계수 또는 동등성 계수라고 합니다. 다음에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한 번 시험 본 후에 채점을 할 적에 절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두 점수 사이에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반분법, 또 기후 반분법, 또 이무 짝진 이무 반분법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을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동질성 계수. 그에 비해서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문항을 각각 독립된 시험 도구로 보고 채점해서 그들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좀 살을 찌어놨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선 시간에 배웠던 타당도와의 관계,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줄 바꿔서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줄 바꿔서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니다.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들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당연히 높은 것은 아니다. 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또 하나, 그냥 하나 더 하는 것은 타당도가 높으면 검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검사하면 타당도가 높으면 정확성도 높을 수가 있다. 신뢰도도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 첨가해서 집어넣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 당연히 판서할 정도니까 당연히 출제 대비가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타당도 그리고 뒤 시간에 신뢰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까지 분석을 했군요. 이제는 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도 한 문제 기다리고 있지요. 척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위한 도구로 그 측정을 위한 도구, 거기 보시면 척도는 사물의 속성을 재는 측정의 단위이다. 그래서 척도의 유형으로 4개의 것이 있는데 바로 4개를 반드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척도는 사물의 속성을 재는, 사물의 속성을 보여주는, 또 재는 그러죠. 속성을 재는 측정 도구이자 측정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척도, 스케일이라는, 여기에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다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명명척도라고 하는 것은 명명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신해서 분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척도를 명명척도라고 합니다. 운동선수 배번이나 운동선수 등번호 배번, 주민 번호나 이런 등등은 구별을 이름을 대신해서 아파트에 오랜 전업주부로 한 아파트에 오래 살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누구야 해서 자식의 이름으로 불러줬지만 동네 부녀들이
그러나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애들이 크고 독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집번호로 이름도 어디 가고 316호 이렇게 부르죠. 바로 그런 것 등이 이름을 대신한 구별에 기능하는 명명적도가 되겠어요. 서열적도라고 하는 것은 분류의 기능에다가 서열, 비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서열적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석차라든지 또 뭐 옛날에는 학급 반번호일 때 키순으로 했는데 키순 번호라든지 이런 등등이 서열적도가 됩니다. 서열적도. 그래서 1등, 2등, 3, 4등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에 비해서 동간적도는 분류의 기능에다가 서열의 기능에다가 이번에는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가능한 적도를 동간적도, 등간적도라고 합니다. 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석차나 키순번호는 1등과 2등, 2등과 3등, 3등과 4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공부를 더 잘했다 못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차례만 보여주는 것이지 일정한 간격성을 더해주지 못해요.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도, 뭐 지능지수 이런 등은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몇 도가 높다, 어제보다도 몇 도가 낮아졌다, 아니면 지능지수가 몇이 더 높다 낮다,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동간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율적도라고 하는 것은 분류의 기능, 서열화의 기능, 더하기 빼기의 기능에다가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도 가능한 것을 비율적도라고 합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절대 0점 또는 절대 원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0점이나 절대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척도의 출발점이 다 똑같은 데서 출발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길이, 넓이, 뭐 무게, 높이 이런 거에 뭐 마이너스가 있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표준점수 뭐 이런 등등이 전부 이런 비율적도에 속하게, 분수가 나온다든지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비율적도입니다. 똑같은 데서 제로라고는 똑같은 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명명적도, 서열적도, 동간, 등간적도, 비율적도를 반드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더 더해가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자, 찾아보셨죠? 그래서 4번에 동간적도 말고 등간적도라고 적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러면 82쪽으로 가면 척도의 기법으로 니커트 척도, 커트만 척도, 서스턴 척도도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커트 척도가 나와 있는데, 니커트 척도는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자의 태도 점수를 얻는 척도를 니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치를 합산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해서 점수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니커트 척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연구나 여론조사에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니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합산이란 단어 봐주시고, 다음에 커트만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일련의 질문에 의해 측정하는데, 이때 질문이 그 사상에 대해서 호의적, 비호의적 또는 관심, 무관심 등의 축에 의해서 어떤 순서대로 나열시켜놓고 체크받으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커트만 척도가 되겠고, 서스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가능한 많은 설문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각 문항이 각 문항이 척도상에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를 평가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것을 서스톤 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지문상으로 설명이 좀 짧습니다만 이런 니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서스턴 척도 봐주시고, 그리고 니커트 척도는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에 대한 합산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 니커트 척도, 합산을 통해서 이끌어간 니커트 척도나 서스턴 척도는 평점 척도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거트만 척도와 같은 또는 보가더스 척도와 같은 누적 척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또 봐주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과정, 우리가 앞에서 미리 한번 다뤄봤죠.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을 보시면 사회복지조사의 과정, 먼저 문제인식, 또는 주제 선정, 문제인식이나 주제를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 설정을 빼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각본으로 조사 설계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그리고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교재를 보세요.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가설에서 B급, 조사 설계 A급, 여기도 A급, 뭐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의 주로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를 봅니다. 먼저 조사 문제의 형성이나 주제 선정 또는 문제 인식으로 보면 그냥 제목으로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두 번째, 조사 문제의 형성이란 조사의 주제, 조사의 목적, 이론적 배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조사 문제의 형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사 문제는 어디에서 도출하는가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지식이 미비한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하는 경우,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 그러면 연구 결과가 실질적 효용성을 가지는 경우,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이론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바로 조사 문제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자, 거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출제 비중은 B급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은 뭐냐? 가설은 여러분들이 1, 2,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추리해낸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설은 5번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 연구에서는 주로 실행 가설을 쓰는 데 비해서 실험 연구에서는 대립 가설과 연가설을 같이 씁니다. 그것 따라 중요하지만 실행 연구에서는 현장 연구에서는 실행 가설을, 그리고 실험 연구에서는 대립 가설과 연가설을 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설은 하나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설은 복수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어쨌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으로 문장을, 그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추리를 문장화한 것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페이지 넘어갑니다. 가설은 거기 보면 가설 진술 쭉 나와 있죠. 두 변인 간의 관계로 사전에 설정한다,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선언적 가정적 형식을 취한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다 좋은데, 자, 6번부터 10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6번부터 가설은 범위를 한정해야 된다. 가설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변경 가능해야 된다. 가설은 꼭 미래형만, 과거형만 아니면 됩니다. 현재형 또는 미래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또 중요 표시. 가설은 반드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가설은, 그리고 가설은 단순히 관계가 있냐 없냐, 관계의 유무만을 표현해서는 안 되고 관계의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의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면 조사 설계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사전 각본을 우리가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이 조사 설계에는
조사 설계, 뭐 탐색적 조사 설계 1번에 3번 나와 있지요. 탐색적 조사 설계, 뭐 기술적 조사 설계, 실험적 조사 설계 이런 등등이 쭉 있는데 이 조사 설계 방법에는 조사 설계 방법 떠보겠습니다. 조사 설계. 조사 설계에는 두 변인 간의 관계, 두 집단. 조사 설계는 먼저 집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집단을 배경지시고 집단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실험 집단은 연구자가 임으로 조작하는 집단.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을 가미하는 집단. 독립변인을 가미하는 집단을 이렇게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통제 집단은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의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 또는 통정군, 통정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비교 집단.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둘로 나누어 놓고 A, A, B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이 중에 두 집단 중에 어느 하나의 집단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독립변인을 가미했다면 A 집단이 곧 실험 집단이 되고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A, B 집단은 통제 집단, 통정 집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A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AB, 본래 상태를 유지한 AB와 비교를 통해서 여기를 알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실험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이런 각본을 짜는 것을 조사 설계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사 설계, 거기 보면 실험 설계, 실험적 조사, 실험 설계의 유형은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디자인에서 순수 실험 설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분류하여 동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연구를 실행하는 이런 설계는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놓고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독립변인 외에 A 집단과
A집단과 B집단 똑같이 무작위로 분류해서 동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것이 실험집단인지 어느 것인지 통제집단인지 아직 구분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어느 한쪽에 독립변이를 가미하면 그게 실험집단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는 독립변이 외에 다른 것을 가미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험 설계는 통제, 즉 경쟁가설, 배제, 독립변인 외의 기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통제가 강해.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신뢰도,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내적, 특히 알아보지 않은 타당도, 검사를 통해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연구자 또는 실험자,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한 집단을 분류해 놓고 나머지 집단이 뭐야? 바로 이게 바로 통제 집단이죠. 통제 집단.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준실험 설계. 이미 처음부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이질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실험 집단의 독립변이를 가미하게 되면 통제가 미흡하지요.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 외에 이미 의도라고 하는 또 다른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준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의 개념 그리고 유형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길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자, 여러분들은 여기 단일 사례 연구 특징 4가지 정리했죠.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단계의 구분과 단계의 명확한 구분과 단계의 명확한 구분, 그죠? 그것도 기본 특징에서 단계의 명확한 구분과 비교. 그리고 반복 측정. 또 경험적 절차. 이론, 경험적 절차. 이렇게 이 4가지를 특징을 합니다. 그러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는 하나의 특정을,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단계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데 단계에는 A단계와 B단계가 존재를 합니다. 국제적으로 약속된 겁니다. A단계는 개입 이전 단계라고 해서 이것을 기초선 단계라고 합니다. 기초선 단계. B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를 말합니다. 개입 단계, 개입 국면이라고 합니다. 개입을 말하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교재보면 유형 나와 있죠. A, B 설계, A, B, A 설계, A, B, A, B 설계. 또는 BAB 설계, 거기를 체크를 넣으셔야 되겠지요. BAB 설계라고 하는 것은 BAB 설계는 87쪽에 보시면 거기 BAB 설계는 B가 뭐야? 개입이죠. 먼저 개입을 해놓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린 다음에 기본 상태로 되돌아가서 따지는 것이 BAB 설계. 보통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본다면 위기 개인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BAB 설계가 되겠습니다. BAB 설계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복수 기초선 설계도 있고 AB, CD 설계도 있다는 거 봐주시는데 특히 BAB 설계 꼭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오셔서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장점 거기를 가지고 시험 전에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단계,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유형,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장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점을 여러분이 봐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소위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 쭉 정리해 놨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조사 설계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거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료 수집,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델파이기법, 표본 설계 이런 등으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